안녕하세요. 홍서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계적 개발 모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단계적 개발 모델은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개발자가 먼저 릴리스 1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사용자가 개발된 릴리스 1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릴리스 1을 사용하는 동안에 개발자가 다음 버전인 버전 2, 릴리스 2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요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릴리스 3를 개발하고 릴리스 3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단계적 개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개발 모델은 릴리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점증적인 개발 방법과 그리고 반복적인 개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ISP라고 해서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라고 큰 사업을 할 때 단계적 개발은 1단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개발을 하는 형태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플래닝을 할 때는 제가 하는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1단계 개발은 예를 들어 갖고 1단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2단계 개발은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점증적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GIS는 2단계에서 개발하고 1단계는 이제 앞으로 1년 반 내에 개발을 하는데 뭐 서브 시스템 6개 정도를 개발을 한다. 2단계는 GIS 포함해서 이제 뭐 서브 시스템을 2~3개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증적 개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점증적인 방법을 식사 유형에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코스를 먹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야채 샐러드, 이때는 야채 샐러드를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프타이저를 먹고 본 요리를 먹고 디저트를 먹는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야채 샐러드나 스프와 같은 전체 요리 그러니까는 애프타이저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메인 요리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증적 방법도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또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과 같이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점증적 방법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차례로 개발한 후 그 일부를 사용하면 개발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점증적 개발 방법의 예를 조금 들은 건데요. 만약에 도서를 집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총 10개 장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공학책을 집필을 하겠다. 이 책이 이제 10개의 장인데요. 그럼 1장을 완벽하게 쓰고 2장, 3장, 10장까지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책을 집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1장부터 순차적으로 집필하지 않고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원고를 집필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저도 이제 지금 책을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책을 직접 써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1장, 2장, 3장, 4장, 10장까지 썼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리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책을 쓰는 방식은 처음엔 점증적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리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스파이럴 모델을 변형한 형태로 전체를 갖다가 3~4번의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점증적인 방법의 두 번째 예인데요. 3층 건물을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3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먼저 완벽하게 지은 후에 1층만 실제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2층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3층을 짓고 목표한 건물을 완성한다. 국내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제가 동남아나 이런 데에 실제로 프로젝트나 갔을 때는 실제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제 3층까지 지으려면 많은 돈이 한꺼번에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마다 2층, 3층을 지어 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만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올릴 계획으로 할 경우에 단순히 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보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1층 지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자, 점증적 방법의 세 번째 사례인데요.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 개발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교무학사 관련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업무를 비롯한 다른 부서의 업무 시스템을 차츰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제 시스템들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70년대, 80년대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91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필요한 것들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통합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사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했던 시군구 종합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각 지자체에 한 20개의 과들이 과별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99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그 ISP라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시군구가 220개 정도 되는데 그게 4가지 유형이 있고요. 4가지 유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시군구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의 행정자치부 그쪽에서 이제 그때는 아마 내무부 이런 용어였을 텐데요. 그쪽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만들어서 지방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니까 제가 가봤던 데는 실제로 남제주군 그리고 충주시 그리고 광양시 그리고 광주 서구를 가봤는데요. 그쪽에 보령시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다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중요한 업무들이 각각 순서대로 개발이 되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전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증적 개발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개도국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우리 같이 모든 부분에 다 이제 걸쳐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걸 만들고 차츰차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요 앞쪽에 이제 점증적 개발 방법은 이렇게 봤고요. 반복적인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책에는 이제 67페이지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점증적 개발 방법은 양식 코스에 비유했다면
반복적 개발 방법은 여기 그림처럼 그 한정식 상차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식을 먹을 때 모든 음식을 한 상에 가득 차려놓고 조금씩 모두 맛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맛있는 음식은 한 번 더 먹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면 여러 번 먹음으로써 식사를 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건 잘 묘사를 한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끔 한정식식 반찬이 많이 나오는 집을 가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먹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먹어보고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뷔페식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이제 반복적 개발 방법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예로 든 도서지필을 반복적 개발 방법으로 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큰 줄거리를 중심으로 개괄적 1차 원고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는 이러한 형태로 반복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이제 제가 실제로 교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저는 진행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반복적 개발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 시스템 전체를 1차적으로 개발하여 인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각 서브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변경 및 보강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릴리스 버전을 다시 내놓는 것이죠. 이 방식은 초기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합한 거죠. 그리고 실제 개발에서는 점증적 개발 방법과 반복적 개발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실제 이런 부분도 맞지만 제가 경험했던 실질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우리가 점증적으로 그러니까 단계를 좀 스테이지를 명확하게 끄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좀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돈과 연관된 그런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의 명확성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의 명확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받는 수금의 명확성들을 되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실제로 이제 스테이지가 명확하게 끊어지는 단계적 개발 방법이 현실에서는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경험을 많이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섹션 8의 단계적 개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섹션 9의 통합 프로세스 모델을 이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오픈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끼리 서로 연결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는 스타일보다는 한 번에 전체 시스템, 뭐 조직의 전체 시스템, 은행이면 은행, 그리고 병원이면 병원, 뭐 학교면 학교, 전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오픈하는 빅뱅 방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도 빈번하게 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요구사항을 낼 수 있는 사용자들도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용자 요구가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소프트웨어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사용자의 변경을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실무 환경으로 가면은 사용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기업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거를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빈번한 변경은 반드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매번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도 감당이 안 되고 이슈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PM복이나 이런 방법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론적 지식을 익히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진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용자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의 세계에 나가서 현실에도 부딪혀 봐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실제로 분석 단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범위는 여기다라고 선을 긋는 베이스라인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변경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변경관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부분에 어, 보고 및 회의 절차에서 변경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변경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그 관련된 멤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멤버가 들어야 되냐? 요구사항의 변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변경할 때 추가적인 일이 발생이 됩니다. 기존에 뭔가 했던 작업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변경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멤버가 야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멤버를 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멤버 야근을 하던 새로운 멤버가 투입을 하면은 그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캐치를 하려면은 거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조직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제때 오픈했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비용을 얼마큼 절약을 해서 남겼냐 아니면 비용이 오버돼 갖고 회사 돈을 더 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PM이 반드시 포함되는, 그리고 PL, 이제 PL은 어떤 여러 개발자들이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변경이 있을 때 다른 프로그램에도 변경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업무적 관점에서 PL, 그러니까 비용적 관점에서 업무적 관점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그 요구사항을 제기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모여서 변경관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측에서도 실제로 그 이제 스폰서 돈을 댈 수 되는 사람이, 왜냐하면 돈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영향이 있는 것도 요구사항 변경이 있을 때도 반드시 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영향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요구사항 변경관리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승인이 됐을 때만 요구사항 변경을 하면은 요구사항 변경을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론적인 책에 나와 있는 형태의 이론적 프로세스가 맞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실세계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반드시 돈과 계약적인 부분이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좌우하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 학기에 이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챕터 1부터 이 책의 챕터 10까지 한 번에 다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챕터 1, 2, 3, 4를 하고 9, 10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챕터에 실제로 5, 6, 7, 8을 이제 시간이 이제 남았을 때 그걸 하겠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공학을 우리가 배울 때 실생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얘기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사람인데 사람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적용하는 게 이거는 이론이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책의 기술이 돼야 되는데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돼도 책을 만들 때는 그러한 책들을 만들겠지만 실제로 이론이라는 게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진도를 천천히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이론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생의 환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진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통합 프로세스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폭포수 모델은 각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사용자 요구사항이 많으면 민첩하게 대처할 수 없다. 뭐 이러한 형태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폭포수 모델의 가장 큰 문제는 요구사항의 변경을 사실은 이제 중간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 할 때 그거를 되돌리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론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그걸 되돌려 갖고 문제가 많이 되지만 방법론 자체의 애초의 모토는 그런 거죠. 게다가 실제로는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이 방법론 자체가 실생에 안 맞는 부분, 요거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폭포수 형태나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정보공학 방법론 형태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돈을 계약하고 수금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깔끔한 부분이 있어갖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 쪽에서는. 그래서 요구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요구 변화가 계속적으로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한번 예산을 잡으면은 그 예산에 대한 변경을 얻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절차와 결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프로젝트 예산은 대부분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구 변화를 너무 손쉽게 하면은 이게 다 비용에 연결이 돼 있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같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실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환경에서 보면은 또 다른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좀 단순한 것들이 실제 환경에서는 좀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를 적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그걸 갖다가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아주 깊이 있게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폭포수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여기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이제 반복적 개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 모델은 많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합 프로세스 모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모델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요구사항 정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 테스트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전산학 전공을 해서 저도 소프트웨어 공학을 당시에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한 학기에 하나의 과목들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그걸 그 당시에 이제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듯이
일주일에 3시간씩 3학점짜리니까 15줄 배우면 45시간인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중간 기말고사 빼면은 39시간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서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나 이런 데를 좀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그 많은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는 뭐 10개, 20가지 이상의 그런 표준이나 그런 표준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들을 42시간에 배웠는데, 제가 실제로 밖에서 이제 실제 실무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를 많이 배우는 것보다 한 10년 동안에 한 4~5가지 방법론을 갖다가 아주 깊이 있게 다양하게 적용을 한 실제 사례가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운 것들 중에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아주 폭넓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왕에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면은 실무에서 가장 좀 많이 쓰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거의 이제 30년에 가까운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걸 적용을 해도 그런 내용들의 깊이들은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갖고 시험을 내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전산직에서 아니면 기사 시험에서 나올 때, 그럴 때 다양한 이론을 조금은 이제 우리가 폭넓게 아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실무 쪽에서 아주 이제 깊이 있게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부분 내에서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을 할 때는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의 이러한 이론과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국내든 해외든 이 바탕으로 대부분 다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항상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론적 기반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프로젝트에다 적용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조직은 자체적인 프로젝트,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방법론,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와 관련된 방법론. 관리 방법론은 대부분 다 PM복을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PM복을 베이스로 해서 뭐 대기업군은 자체 관리 방법론을 만들어 놓은 케이스도 많은데, 그 뼈대의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다 PM복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 방법론은 다양하게 좀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중소 중견기업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리 방법론을 갖고 있는 데는 대부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은 CMMI라는 소프트웨어 조직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를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예를 들어 그 ISO 9126과 같은 품질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지나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 그림인데요. 통합 프로세스 모델과 관련된 이러한 형태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합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역을 보면은 단계가 도입, 구체화, 구축, 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통합 프로세스 모델에서 초기 단계가 있고 반복적인 부분에서 구체화는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고 뭐 구축에서는 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리고 전이 단계 그러니까 테스트 및 전인데 구축 및 테스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테스트 및 전이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테스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구축 및 테스트 형태로 보면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전이도 반복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링 영역을 이제 요거는 이제 개발 방법론의 단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형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적어 놨는데 실제로 형상 변화 관리 부분은 개발과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프로젝트 관리적인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거는 실제로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용자 분들의 실질적인 업무, 은행이면 은행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은행 업무와 관련된 거를 좀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학교 업무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과 요구사항 정의, 분석 및 설계.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요게 이제 방법론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은 주요한 기관 아니면 큰 회사들이 방법론을 만들기 나름인데요. 전통적인 방법론을 보면은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이 요게 요구사항 분석 단계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기서 요구사항 정의 별도로 하고 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한 내용을 실제로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SRS라고 해서 이제 분석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가능한 것들 적용이 어려운 것들을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업무의 로드 부분인데 도입 단계 비즈니스 모델과 요구사항 정의는 많이 들어가고요. 분석 및 설계는 구체화 단계에서 많이 들어가겠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축 단계에서 많이 들어가고 테스트의 로드는 테스트 단계에서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배치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 만들고 오픈을 할 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각 PC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전이 단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형상 관리라는 것은 대부분 다 산출물에 대한 그러한 이제 변경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버전 1, 버전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산출물의 종류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산출물은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중에서 제가 말한 분석 단계 요구사항 정의서예요. 이건 대부분 다 워드나 엑셀. 물론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워드나 엑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화면을 만들고 DB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분석 단계보다는 설계 단계가 그 산출물의 양이 커져요. 그래서 화면 디자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DB 디자인.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워드에 담기 때문에 어떤 문서 산출물이 설계 단계까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파일의 개수로 보면 가장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파일의 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구축 단계에서 또 변경이 가장 이제 자잘한 변경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때 형상 관리가 가장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이 단계에서도 이제 디플로이먼트라고 초기에 사용자가 아무리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해도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쓰면서 사용자들이 에러를 많이 잡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유지 보수 단계에 또 형상 관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적인 측면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축 단계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슈는 전체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 구축 단계에 이제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인력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나 이슈는 구축 단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프로젝트는 정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결혼도 있고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유지 보수 단계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오픈을 하고 사용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은 가급적 가장 신속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특히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낮에 에러 나면 그 많은 뭐 몇백만, 천만이 넘는 사용자가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즉시 고쳐야 되고 밤이라도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국내 금융권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픈을 할 때는 사전에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고 그런 위관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주로 연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추석 연휴, 설날 연휴 이럴 때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괴로웠던 부분들은 그런 연휴 때 작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금융회사들이 그런 사람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한테 편안한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여러 가지 편리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들이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노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이 다 있는 거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통합 프로세스에 대한 방법인데요. 통합 프로세스 모델은 OMG가 공개한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와 함께 제한되어 통합된 프로세스이죠. 이후 레셔널사에서 RUP, 그러니까 Rational Unified Process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됐는데 현재 레셔널사는 IBM사에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은 통합 프로세스의 방법적인 부분인데요.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링과 초기 계획을 하고요. 앞장에서 보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영역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 요구사항 정의와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디플리먼트나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요. 평가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합 프로세스의 방법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환경적인 요소들, 형상 관리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이 형상 관리의 대상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모든 산출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가면은 이슈나 리스크도 매번 그 우리가 주간 보고나 정기 보고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 프로세스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도입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화, 구축, 전이 단계 이렇게 돼 있고 도입, 구체화, 구축, 전이 단계에 공통 작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도입, 구체화, 구축, 전이 이러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입 단계는 뭐냐면요. 도입 단계는 준비 단계, 그리고 인지 단계, 시작 단계, 그리고 발견 단계, 개념 정립의 단계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입 단계는 앞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같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러한 단계로 구현, 그리고 테스트, 배치 작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비즈니스 모델링과 요구사항 정의, 관련 작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개발에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투자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형태를 도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진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요때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사업의 타당성 및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초기 계획 단계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시스템을 수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개발 범위를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요구사항 정의를 하면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범위를 최대한 빠르게 명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하면은 프로젝트의 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관리하는 게 PM의 가장 중요한 롤인데요. PM과 PL들이 협심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구성원 전체가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에서 제일 좋은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몰리는데 주말에 근무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야근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퀄리티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계획에서는 되게 어렵고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비용과 기간을 산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전체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사용자와 의사 교환할 수 있는 프로타입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UP 통합 프로세스 모델과 관련된 방법론에서는 여기에 프로타입 개발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런 건 커스터마이징을 이용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방법론에 이렇게 했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 끓일 때 수프 한 봉 다 놓으세요 하지만 개인 기호에 따라서 수프를 반만 넣을 수도 있고 뭐 3분의 2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수프를 안 넣고 다른 거를 뭐 김치 국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방법론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실무 환경에서는 초기 도입 단계 특히 요구사항을 정의 및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프로타입 개발과 같은 조금 무거운 그런 작업들은 진행을 안 하는 편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실제로 이제 FM 이론적인 방법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합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방법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쪽에 나갔을 때 초기에 착각을 한 게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뭐 이렇게 쓰는 데는 별로 없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못 배웠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좀 노련해지면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방법론이 이런데 실무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 이론적인 베이스는 이거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 애매한 거는 그러니까 시험은 이론에 따라서 해야 되고 실무는 또 거기에 다르게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초기에는 좀 적응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만약 시험을 볼 때는 그 이론이 맞는 거고 실무에서도 이론은 맞는 건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꼭 한 봉 넣으라고 해도 다 넣지는 않잖아요. 자기 기호에 맞듯이 그게 내가 먹어보고 나한테 내재화가 된 거거든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현실에 맞게 이론을 변형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론 측면에서도 이런 건 있죠. 이게 현실에 안 맞은 게 대세가 50% 이상이면 이론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특히 소프트웨어 영역은 국내 표준보다는 전 세계 표준을 주로 많이 가지고 가고 전 세계 표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국가별 환경이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론을 받아들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 환경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쉽게 얘기했듯이 라면 스프를 누구나 다 통째로 다 집어넣지는 않고 다양하게 거기서 변형을 가해 주는 건데 특히 라면 끓일 때는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에 맞게 변형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준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기업은 방법론을 만들 때 그 기업의 방법론에서는 아예 프로타입 개발이 요구사항 분석에 빠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대규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규모 조직의 그런 이제 방법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약간 헷갈림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이론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거기에 맞게 이론적인 배경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요구사항 커다란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액터와 유스케이스 노출을 하는 부분도 요구사항 정의 부분에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일부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아키텍처 후보군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반복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체화 단계인데요. 자, 구체화 단계를 보면은 구체화 단계는 상세 단계, 그리고 정년 단계로도 불리고 보통 2개에서 4개의 반복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구체화 단계는 실제로 UP, Unified Process에서는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화 단계에서는 그림 2-21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링과 요구사항 정의 작업은 점차 줄고 대신 분석 및 설계 작업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설계 결과에 따른 구현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단위 테스트도 조금씩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테스트가 조금씩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는 전체적인 것들이 약간씩은 좀 매핑이 되는데 주로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적용하면은 프로타이핑 구현 때문에 구현 및 테스트도 약간씩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예, 실제 이제 이론적이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저도 이제 모든 뭐 프로젝트를 다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목표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 무기 영역이나 이런 데는 퀄리티가 아주 고퀄리티여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정확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형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공공이나 금융권, 학교 시스템 이런 걸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실 영역에서는 어떤 수금, 계약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런 형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경험상 그러니까는 저도 거의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직접 해본 프로젝트도 몇십 개 정도 되지만 옆에서 본 프로젝트나 관리한 프로젝트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100개는 넘는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체화 단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냐 하면요. 이 단계에서 아키텍처 수립을 합니다. 아키텍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물 지을 때 건물에 대한 어떤 이제 조감도
그런 것들을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이제 상세도까지 그리는데요. 처음에 조감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세 설계도면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프로젝트 계획인데요. 프로젝트 계획이 초기에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골격을 잡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뭐 한 달, 두 달 정도 진행을 하면서 보고 체계에 필요한 거는 더 집어넣고, 인력 부분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 부분들, 인력의 생산성과 그 다음에 일의 양을 고려해서, 그리고 일의 난이도를 고려해 가지고 재배치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구사항의 기능 요소에 대한 문서화,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부분에서 좀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 구체화 부분들은 분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도입 단계에서 파악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문서화하는 작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확실히 파악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상세하게 우리가 만드는 형태, 문서화 시키는 부분이겠죠. 그 아키텍처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조감도 형태 수준에서 그랬다가 중요한 부분들은 깊이 있게 설계를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반복을 통한 산출물로 아키텍처의 프로타이핑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자하고 소통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타입을 생성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프로타입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드렸지만은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프로타입을 생성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생성된 첫 번째 프로타입을 다음 단계의 아키텍처 기준선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된 첫 번째 프로타입을 아키텍처의 기준선이라는 것은 베이스라인,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베이스라인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로타입을 가지고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때는 그런 변경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은 스코프를 확정하는 그러니까 스코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그런 용어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베이스라인 이런 용어들은 꼭 소프트웨어 공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면은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사 볼 때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세분화되면은 프로젝트 관리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자격증을 짤 수 있는 게 글로벌 자격증인데 PMP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PM복만 가지고 보는데 제가 현재 이제 베트남에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그 이제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큰 IT 기업입니다. IT 인력만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매출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매출이 50% 이상 되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도 PMP 자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글로벌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이 뭐 C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보 시스템 감사사인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을 많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금 기반으로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전문 자격증을 딸 때는 이렇게 넓게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지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격증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젊을 때 따놓는 게 글로벌,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글로벌 프로젝트를 할 때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베트남에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 베트남에 가서 이제 처음에 연봉을 주는 게
1년에 뭐 한 600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의 엔지니어들도요,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한 달에 어, 한 달에 베트남의 엔지니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고급이나 특급 엔지니어는 PM급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지불을 합니다. 그만큼 베트남 사람의 급여가 그렇게, 그러니까 1년 보통 대졸 신입사원이 대기업에서 1년 벌 돈을 이 소프트웨어 쪽에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달 만에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를 가든 그러니까는 좀 개발도상국을 가든 아니면은 선진국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받겠죠. 선진국을 가든 소프트웨어 쪽을 잘 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만큼 많은 그렇게 밸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프로젝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글로벌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위험 축소 및 제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면 유스케이스 모델은 80% 정도가 완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화 단계를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제 유스케이스 모델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에서의 이제 구축 단계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전통적 개발 방법에서도 많이 봤지만 구축 단계는 구현 작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그림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링과 요구사항 정의 작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링과 요구사항 정의 작업 이미 여기서 많이 했죠.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분석 및 설계 작업 요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여기보다는 구축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보면은 구현 작업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구현 결과에 따른 테스트 작업도 점점 늘어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테스트도 가장 왕성한 게 구축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구축 단계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세부적인, 이제 요거는 단계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되는 방법론의 세부 타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타입을 기반으로 인도 가능한 최초 실행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모든 개발 요소를 구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작성된 평가 기준을 사용한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여기에 이제 테스트까지 수행이 되는 거죠. 다음에 사용자 설명서 및 현재 버전의 설명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축 단계는 타스크, 그러니까 작업한 종류는 가장 적지만 작업의 양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제 방법론 쓰는 부분하고 방법론 커스터마이징하고 품질 측면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 프로젝트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줬냐면은 여기에 이제 구축에서 요걸 갖다 여긴 테스트를 놓지만 여기 이렇게 쪼개 가지고 구축과 테스트를 나눴을 때 단위 테스트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력에 대한 배정을 여기 이제 요건 도입인데 저는 제가 이제 이걸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면 요구사항 분석의 15 정도 퍼센트 전체 인력에, 그리고 설계 단계 25%, 그리고 구축 단계 40%, 그리고 테스트 단계 20%.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대부분 프로젝트 플래닝을 할 때, 조직 플래닝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저는 이런 형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고요. 프로타입이 좀 들어갈 때는 물론 설계 단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구축 단계를 빼겠죠. 뭐 25, 40이었는데 설계를 한 30으로 하고 구축을 한 30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이런 것도 이제 프로젝트의 환경이나 그런 이제
속성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플래닝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이 이제 단계인데요. 여기 전이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이 단계는 이제 이행 단계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를 위한 제품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제품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합니다. 따라서 그림 2-23과 같이 대부분의 작업이 거의 끝나므로 배치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 부분이죠. 전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액팅을 보면요. 액티비티를 보면은 개발된 모듈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음엔 사용자에게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즘에 뭐 웹에서 접속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증권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배포라고 얘기합니다.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디플로이먼트 하는 것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묶어 놓으면은 네트워크가 느릴 때는 그게 다운이 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서버 환경을 고려해서 사용자 수를 고려해서 배포 가능한 단위를 묶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환경은 네트워크가 좋아서 사실 되게 큰 단위로 묶어도 상관이 없는데 동남아나 이쪽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도 네트워크는 미국이나 이런 데도 우리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배포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좀 이제 글로벌 상황들을 좀 봤을 때 놀라운 부분들은 국내는 사실은 이제 아주 과거에 7, 8년대 쓰는 환경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지금의 신기술도 대부분 금융권도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데 전통적인 은행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예전에 80년대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호스트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코볼이라는 그 당시 쓰는 언어로 은행 시스템을 전 세계 글로벌망을 구축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의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스템, 그 아주 고전적인 시스템이 아직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변화를 줄 때 모든 새로운 게 다 좋다라기보다는 변화를 줄 때 이게 진짜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개발된 모듈에 대해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고 전이 단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포 가능 단위 묻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인수 테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과 사용자 설명서 등 단계별로 생성된 최종 산출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생성된 최종 산출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사용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교육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도입, 구체화, 구축 전이 단계의 공통 작업인데요. 통합 프로세스 모델의 각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알아보았는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작업이 공통으로 수행하되 단계별로 수행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전체적으로 수행은 되는데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분야가 좀 있고요. 자, 다음에 각 작업을 반복 수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통합 프로세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구체화와 전이 단계는 2회씩, 구축 단계는 3회씩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수행하는 부분들이 여기, 그리고 구축 단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N번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2단계라고 되어 있지만은 표준적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형상 및 변화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환경 점검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통합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좀 길게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